저는 뉴로사이언스 러닝의 이금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저는 제 소개 직접 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오늘 드릴 강의 내용은요, RPI WCPM 테스트로 여러분의 그 아이들을 어떻게 영어 읽기 능력을 판단할 것인지,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플립 러닝에 기반해서 아이들의 영어 읽기 지도를 주 1회로 어떻게 충분히 소화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마지막 시간에는 가장 짧은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일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PT가 굉장히 많아서요.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레퍼티션이잖아요. 반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문의하실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AS 해드릴 거니까요. 이 시간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어떤 흐름으로만 진행이 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께서 수업을 지도하려면 그 전에 우리나라의 영어 교과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잘 아시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미 숙지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중에서 앞에서 이제 초등 교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등 영어 교육 과정에서 읽기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7차 교육과정이 발표가 됐고 이 7차 교육과정은 7번, 네, 럭키 세븐이에요. 7번, 더 이상의 수정은 없기를 바라요. 네, 이렇게 7번의 수정이 된 다음에 마련된 이 교과과정은요, 2013년 작년에 적용이 되었고 작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시 새로운 교과서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죠. 그리고 올해는 2학년 때부터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또 2학년의 교과서를 새로 숙지하셔야 되고 내년에 또 3학년의 교과서를 새로 숙지하셔야 되는 어려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교과 과정이 내용이 바뀌더라도 교과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아이들의 교육 목적에 맞게 교수를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8년 개정안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를 통합해서 읽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4가지 학습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교과 과정이 적용이 되었고요. 특히나 읽기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에 대해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이라고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디테일하게 보면요. 오른쪽에 주요 읽기 소재들이 나와 있죠. 인구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글로벌 에티켓, 여러 가지 시사 교양에 관한, 그리고 또 전문 지식에 관한 내용들까지 망라한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책의 종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모든 읽기 소재들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듣고 따라 읽기, 소리 내어서 읽기, 다 함께 읽기 등등등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숙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은 읽기 소재를, 많은 읽기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 바로 고등학교 때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대학 입학 시험에서 영어 읽기 수준이 가장 중요한 영어 읽기 기준이 되면 바로 이것이 교육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들의 내용이 수능에 반영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능에 의해서 교육 과정이 또 역으로 피드백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 대학 입학 시험에 있어서 영어 읽기 지문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죠. 제가 뒤에서 한번 잠깐 비교해 드릴 건데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난이도 높은 지문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영어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적절한 영어 읽기 능력 평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어 읽기 지도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영어 읽기 능력을 평가할 건데요. 처음에 RPI 테스트와 WCPM 테스트라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전에는 영어 읽기 능력 어떻게 테스트했을까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읽기 주문을 주고 여기서 모르는 단어 체크해 보라든지 아니면 읽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보라든지 아니면 퀴즈를 푼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평가해 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읽기 능력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읽기 능력을 디테일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어 읽기 지도에 있어서는 내셔널 리딩 패널이죠. 네, 앞에서도 오전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 내셔널 리딩 패널에서 추천하는 리딩 스킬 5 유형의 평가 테스트를 권해드립니다. 네, 내셔널 리딩 패널은 미국 국립읽기위원회고요. 약 10만 건의 문서를 분석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읽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5가지 단계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아이에게 그래서 다시 시험을 치르게 했을 때 다시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른 아이들의 영역을 봤을 때도 그 포놀로지컬 어웨어니스나 디코딩 부분이 높게 나오는 아이들은 소리값을 인지하거나 책을 읽는 것에 어려움은 없지만 보케블러리나 컴프레hen션이 낮은 이 아이는 9%, 53%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레포트로 작성을 하셔서 이걸 가지고 상담에도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현재 발달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미국 기준하고 비교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들의 영어 읽기 요소별 영어 능력을 파악하셨다면 이제 수업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수업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플립드 러닝인데요. 네, 거꾸로 교실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여기 있는 지문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 우리말로는 거꾸로 교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집에서 먼저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학교에 가서 과제를 푸는 수업 방식이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KBS가 한 중학교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한 중학교 3학년의 5교시 국어 수업 시간. 많은 학생들이 졸거나 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수업 방식을 확 바꿨습니다. 미리 본 국어 가시리 단원의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교실에서 4명이 함께 과제를 풀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계속 선생님은 잡고 한참 졸린 오후 2시지만 딴짓하는 학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학기만에 국어 성적이 반평균 12점 올랐고 최고 56점까지 오른 학생도 있었습니다. 공부가 좀 복잡하겠죠. 친구들은 원래 실력이 아닌지 갑자기 5점 받으니까 놀라더라고요. 성과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왕따 현상이 사라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학생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에도 학교에 수업이 있으니까 하다가도 그 블로그라든지 뭐 인터넷에 어떤 시사라든지 이런 걸 찾게 되더라고요. 지겨운 학습, 의미 있는 학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공간이 아니고 노래와 학습이 다시 결합돼서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불과 30%라는 우리의 학교. 이번 실험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정입니다. 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졸면 아유 내 탓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방식을 조금 바꾸면 사실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될 수 있고 아이들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플립 러닝 이론은 그 유대인의 전통 학습법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 학습법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에서는 어떤 렉처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앞에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네, 제가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듯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듣게 되죠. 하지만 이 플립드 러닝 이론에서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수업에서는 활동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집에서는 강의를 듣고 또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영어 읽기 수업 운영 방안은 이 플립 러닝의 이론을 적용하여서 아이들이 집에서는 책을 읽고 낭독 연습을 하고 실제로 수업에서는 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오전에 이전 시간에 스피킹 그런 이제 활동을 한다든지 스피킹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읽기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1회의 영어 읽기 클래스룸 액티비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 저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추천 학습 활동을 이렇게 추려봤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 받으신 Wiring the Brain for Reading 이 책에 있는 활동들을 다 추려낸 거고요.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 구석구석에서 이 활동들을 다 추려내셔서 선생님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 저학년부에서는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포네믹 어웨니스나 파닉스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리 훈련을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음소 훈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있고요. 그리고 파닉스 훈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볼 수 있고요. 이 내용들은 앞에서 뭐 리딩 레드니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파닉스 북을 사용하셔서 아이들이 집에서는 책을 읽어오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어떤 교구제나 선생님의 활동을 함께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을 익혀갈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이 부여되어 있고요. 초등 고학년은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소리를 내서 읽고 쓸 수 있으면서 또 한글로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질문에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컨버세이션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긴 지문을 좀 소리 내서 읽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는 이제 좀 더 아이들이 아카데믹한 좀 더 어려운 지문들, 아까 보셨다시피 시사 상식에 관련한 지문들을 실제적으로 읽고 그것들을 좀 더 분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선 수많은 어휘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문장력이 생기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이제 토픽에 관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면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활동은 줄이지만 아이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뭔가 수능에 가까운 영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아이들이 핵심을 추려내는 활동, 유추해 볼 수 있는 활동, 마인드맵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역시 어휘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어휘를 조금 더 부담은 줄여주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딱딱하게 설명한 이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샘플만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포네믹 어웨니스 수업 활동을 보시면요. 액티비티 이름은 Mommy, May I?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 엄마랑 아이가 같이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선생님이랑 아이가 같이 할 수 있기도 하죠. 지금 엄마가 먼저 Kathy, take 2 steps forward. 자, 2걸음 앞으로 오렴. 이렇게 했죠. 그럼 아이가 Mommy, may I? 내가 그래도 돼요? 라고 물어보죠. Yes, you may if you can step out sounds in the words cat. 이 cat를 발음하면서 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아이가 트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cat라는 단어에 어떤 소리가 들어있는지를 엄마랑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리값을 인지해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I spy with my little eye. 이거는요, 아이가 비슷한 소리들을 찾아내는 건데요. 지금 보면 I spy with my little eye something that rhymes with deep. deep과 같은 어떤 라임을 가진 단어를 찾아내는 건데요. 주변에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만약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없다면 선생님께서 어떤 그림 카드를 활용하시거나 그런 이제 인터넷의 어떤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네, 활용하셔서 수업을 운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zero, candy, 그리고 zebra, 그 다음에 zip. 네, 그럼 아이가 here 이렇게 찾아내겠죠. 그렇죠? 네. 다음은 이제 파닉스 활동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purple penguin이라고 해서 소리가 같은 단어들, 첫 소리가 같은 단어들을 모아놓고 틀린 단어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purple penguin pick pineapples 하면 여기서 true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서는 뭐가 틀렸죠? 네, it. H로 시작하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면 first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 이거는 소리가 같은 거구나, 이건 소리가 다르게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사실 이 앞에 있는 문자는요, 의미가 해석이 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냥 단어만 나열해놓고 찾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꼭 만들어야 돼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내시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등 저학년, 고학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알파벳 단어 게임인데 알파벳을 앞에 쭉 써놓고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이 알파벳을 시작하는 단어들을 지문에서, 아이들이 읽은 지문에서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없는 단어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활동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플루엔시 훈련 활동인데요. 물론 여러 번 많이 읽으면 플루엔시가 향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아이들한테는요,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네, 계속 그냥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티커죠. 네, 스티커를 이렇게 모으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점수를 주시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받을 수도 있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 완별 스티커 이렇게 받아가지고 점수를 딱 얻으면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동기부여하는 이렇게 보답을 주신다든지 상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셀렉션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제 유차성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조카들한테 잘 쓰는 방법인데요. 저희 조카들이 8살의 터울이 있어요. 요즘 늦둥이가 유행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큰애가 작은애한테 이제 이렇게 책 읽어주는 걸 시키는데요.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이가 큰애가 책을 읽고 있으면 작은애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놀아달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큰애가 작은애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 읽어줄수록 작은애가 더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애한테 좀 더 은율감을 살려서 원어민에 가깝게 그렇게 낭독해봐 했을 때 작은애도 좋고 큰애도 좋고 부모님도 좋죠. 네, 이렇게 학습 활동하면 좋고요. 그리고 조금 고학년인 경우에는 독자의 극장이라고 해서 지문을 보면 서로 대화하는 지문들로 되어 있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들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 극본으로 만들 수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롤플레잉 하는 거죠. 네, 연극을 하듯이 서로 역할극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케블러리 훈련 활동인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귀엽죠. 네, 아이들이요, 등 뒤에다가 이제 단어를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단어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춤한테서 가서 물어보는 거죠. 네, 내가 동물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네, yes 라고 대답하면 나 동물이구나 하면서 네, 해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20곡에 하듯이 계속 물어가면서 저 맞췄어요. 저는 라이언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아이가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익혀가겠죠. 네,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단어를 익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 저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단어벽인데요. 이렇게 벽에다가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이 숙지해야 되는 단어 리스트, 오전에 박수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개의 단어 리스트를 외워야 된다면 1000개의 단어를 쭉 붙여놓고 그 중에서 빙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계속 그 단어를 보겠죠. 네, 그래서 단어 빙고 게임을 할 때 그때그때 단어 리스트를 만들지 마시고 아이들이 만약 1년 동안 외워야 된다 아니면 6개월 동안 외워야 된다 그러면 그 단어 리스트를 한 번에 벽에 딱 붙여놓고 네, 거기에서 계속 아이들이 리스트를 뽑아서 빙고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단어를 점차적으로 숙지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대로 멈춰라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단어를 읽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lion, rock, scissors, paper, 이렇게 apple 뭐 이렇게 쭉 읽어가면 선생님이 stop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아이들이 scissors에서 읽고 있었는데 stop 하면 아이들이 가위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팀플레이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묶음으로 뭐 이렇게 팀을 만들고 그 중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선생님이 스탑 하면 아이들이 어떤 이제 몸동작을 하겠죠. 근데 몸동작을 했는데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멤버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체인지를 하면서 가장 많은 멤버가 남거나 아니면 그 멤버의 수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더 준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액티비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컴프레hen션 단계인데요. 네. 자, 아이들이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습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이 읽기 주제와 관련한 이미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주실 수도 있고요. 저학년인 경우, 아주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찾아주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쉬운 방법은요, 구글이에요. 구글에서 토핑 넣고 이미지 딱 클릭하면 수백 개의 이미지가 뜨죠. 거기에서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 고학년인 경우에 아이들 보고 스스로 찾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바로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화면 캡처해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 준비해와서 이 토픽에 관련된 왜 내가 이 사진을 선택했는지 발표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짝과 함께 읽고 쓰는 거, 네, 같이 소리내서 읽고, 같이 써보고 서로 네, 공유하는 활동이고요. 자, 그리고 애프터 리딩 방법으로는 스노볼 게이밍인데요. 이거는요,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 중에서 단어나 문장을 골라가지고 자기 그 페이퍼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눈뭉치처럼 뭉쳐가지고 이게 같이 던지는 거죠. 그래서 던진 것 중에서 다른 아이가 이거를 골라서 읽고 이제 그 수업의 핵심의 내용이 되는 그 단어나 내용을 읽겠죠.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누가 한 건지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추면 이렇게 서로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죠. 네, 거의 끝입니다. 네, 이제 마인드맵인데요. 마인드맵은 네, 뭐 사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시키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문장을 쓰기도 하고 맵을 잘 그리지 못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또 쉽게 따라하고요. 한두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은 그냥 당연히 마인드맵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마인드맵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인드맵을 하고 나면 서머라이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서머라이징 해봐, 요약해봐 하면 못하거든요. 어려워해요. 근데 마인드맵을 하고 나면 서머라이징으로 옮겨가는 것을 굉장히 쉬워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게 하시는 것도 네, 두뇌 발달과 또 영어 능력 발달에 함께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이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계시는데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그 수업 활동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저희 리소스 가이드를 활용하시면 리소스 가이드에 선생님 인트로듀싱, 오프닝에는 어떤 활동 하십시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는 어떤 활동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확장 활동 어떻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머라이징, 메인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까지 딱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해될 학생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이런 코너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소스 가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